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논란이 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가치주들이 오히려 지금은 나을 수도 있다. 조선주 가운데서도 탑픽으로 보시는 건 어디예요? 탑픽은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안화 대비해서 지금 움직인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네. 이러한 뭔가 좋아지는 장세가 펼쳐졌을 때 네. 우리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네. 물론 뭐 IT 반도체 뭐 말씀하셨지만 뭐 결국 성장주냐 기술주냐 네. 혹은 경기 민감주냐 네.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논란이 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가치주들이 오히려 지금은 나을 수도 있다. 성장주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멘텀이 2020년에 한 번 왔고, 성장 모멘텀에 대한 밸류를 어느 정도 땡겨왔다라고 보고, 이제부터는 한 1년여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대한 성적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주가 대표적으로 밸류를 땡겨왔다가 지금까지 죽쓰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2015년, 16년도에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때는 정말 여의도에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때 평균 PER이 30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걸 낮추는 과정을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들이 다 지금 성장성이 있는데, 지금 경기 회복기에는 우리가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고정비 효과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고정비가 많은 기업들이 허덕입니다. 이 고정비를 줘야 되니까. 좀 대표적으로 조선주인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 종업원이 2만 명이거든요.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고요. 그거 꾸려가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매달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었다가 지금은 조선주 예를 들자면 배를 만드는 기준점이 2.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발주가 들어가면 2.5년 뒤에 인수를 하다 보니까 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주가 1년에 50척의 배를 만들면 종업원 월급과 비용은 다 커버가 된다. 근데 평상시에는 50척을 하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2.5년을 기다려보니까 100척, 200척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척이 들어왔으면 50척 갖고 비용 떨고 50척은 그냥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정비까지는 이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고정비 이후부터 이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커버할 때까지는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고전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재무적으로 이익이 급증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성장주들이 50% 성장한다, 100% 성장. 근데 성장주 곡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만, 오히려 조선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저는 조금 가치주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두고 그동안 좀 덜 올랐었던 쪽들도 많이 쉬었기 때문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시는 그 가치주가 지금 말씀하신 조선이나 철강 쪽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오늘 점심을 기아 계신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 차량 이탈 방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이제 주차할 때 근거리 이게 삐삐삐 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센서가 많이 들어가는 고급 차종은 지금 생산 중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옵션이 좀 덜 들어간 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는데, 옵션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기다리겠다 라는 하기 때문에 이익은 따박따박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점들도 조금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예. 조선주들 같은 경우, 조선 회사들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가수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가수주. 지금까지는 네. 저가수주였고, 네. 그거에 올라간 철강 가격, 네. 그 후판이라고 그러나요? 후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적자를 볼 적자를 것이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조선주에 대한 대금 결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3번에 나눠줬는데요. 그러니까 선수금,
그 다음에 중도금, 인도금 이걸 30%씩 나눠주다가 지금 선수금과 중도금을 10%씩 줍니다. 이거를 한 5번 정도 주고 50% 주고 인도할 때 50%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이후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죠. 이 만드는 과정에서 50% 갖고 배를 만들어야 되니 돈이 부족하니까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래서 재무제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8년서부터 그 조선업종이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2018년, 19년도 물량을 설계 한 6개월 해가지고 지금 이제 뚱땅뚱땅 만들어내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후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전하고 있죠. 근데 요 물량들이 싹 밀어내고 나면 앞으로 지금 수주한 것은 2022년, 202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또 그때 물량이 나가면서 50%씩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이제부터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요. 그러면 이자 비용도 좀 줄어들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원유 시출선 쳐버렸잖아요. 이번에 드릴십 그거 쳐버리면서 이제 드릴십도 한 대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 좀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 수주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은 아니지만 수주가 들어온 것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의외로 좀 재밌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 기대치 때문에. 네, 어차피 들어온 수주에 대해서는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은 말씀드렸던 2.5년이라는 게 조선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게 왜냐하면 가불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에코 선박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LNG선. 네, LNG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중국 말썽 부렸지, 이번에 일본 말썽 부렸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탄소 배출 제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런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제 바꿀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된 게 지금의 상승 아니냐, 지금의 가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물론 뭐 모든 주식은 반영이 돼 있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근데 조선업종을 이게 지금 뭐 대금 결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주업에 대한 것들, 그런 이해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조선업종,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조선업종에 대한 것들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조선업종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실패한 매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지금 그 조선주는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조선주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조선주 가운데서도 탑픽으로 보시는 건 어디예요? 탑픽은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아, 그래요? 예, 현대미포조선의 수익성이 가장 좋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컨테이너선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를 거의, 원래 수주는 들어오면 이게 이제 그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표준 설계도들을 그냥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죠. 그렇게 가볍게 보시려면 미포조선 보시고요. 길게 보시려면 한국조선해양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요즘 가장 그 뭐 돌아다니면서 소비주니 내수주니 뭐죠 해가면서 해가지고 떠올랐던 게 이제 여행주, 항공주 뭐 이런 콘택트주들 그렇죠. 있잖아요. 콘택트, 예. 이게 지금 이제 막차냐, 예. 혹은 조금 더 갈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간다. 이게 이제 OX로 보면 더 간다.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 이제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확실히 엇갈릴 것이다. 보면 여행주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노란풍선. 요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노란풍선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에어비앤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개별 여행, 그러니까 이거 티켓 판매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은 단체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단체 여행과 개별 여행이 거의 5대5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트래블 버블이라는 단어를 정부에서 이제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7월부터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저도 단체 여행을 저는 안 가봤어요. 다 개별 여행을 다녔는데,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백신 이제 좀 맞으려고 줄 서 있는데, 백신 맞고 가을부터 열리면 단체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개별 여행 갔다가 어디 잘못 들어가서 걸려오느니 여행사에서 책임진 곳, 여행사에서 책임진 숙소, 이런 것들 때문에 본다면 저는 단체 여행이 일이다. 그러면 하나 투어인데 왜 갑자기 참 좋은 여행을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건 조금 더 분석을 하시면 참 좋은 여행 CEO가 작년에 그랬어요. 좀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거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공격적으로 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때 10만 원의 여행 상품 예약을 받았던 게 참전여행입니다. 작년 가을에. 저 홈쇼핑 통해서. 홈쇼핑 통해서 그랬고 이번에 하나투어가 추석 상품, 올 추석 상품을 팔았는데 10억이 완판됐어요. 그런 것들 보면 여행은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를 보면, 소비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이 좀 바닥에 기다가 BJF 리테일 요즘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편의점 우리가 이용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편의점 이용 늘었거든요. 근데 편의점주가 못 올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편의점이라는 것을 동네 편의점 갔을 때 과소비 하시는 분들은 없죠. 필요한 것만 사오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놀러 갔다, 야구장을 갔다, 그럼 과소비를 하죠. 그런 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했는데 이제부터는 열린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 그 매출이 컸던 BGF 리테일에서 컸던 데가 서울시청점, 잠실 야구장점, 그 다음에 그 반포 고수부지점 이런 데가 이제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소비도 열려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 우리가 추격 매수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격 매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오늘 같은 지금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 조정할 때 담자. 예, 파란불 나오면 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여행주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코로나 이전에 예. 주가보다 그때는 이인율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거의 뭐 개점 휴업이잖아요. 개점 휴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원씩 주가가 그때를 넘어섰으니까 이건 너무나 큰 버블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한 게 하나투어 같은 경우 지금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여놨어요. 직원들 좀 안 된 얘기지만 많이 구조 조정했고요. 여기에 지금 그동안 했던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이라든지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이거 다 잘라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저같이 개별 여행을 가던 것들이 이제 단체여행으로 가서 거기서 하게 된다라면 그 수익이 가장 좋은 게 아웃바운드거든요. 인바운드는 거의 똔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와봤자 여행사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호텔을 인수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딱 잘못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가 많아진다고 해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행사 돈 버는 건 별로 없고요. 아웃바운드가 많을 때 여행사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더 먹잘 것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하긴 저도 얼핏 전에 그 여행업 그 관계자한테 들은 게 동남아 이런 거 여러 개 보내는 것보다 유럽에 한 명 보내는 게 훨씬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긴다고.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하여튼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상대적으로 동남아 많이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런 그 콘택트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백신의 이제 접종률이 벌써 10% 넘었고 막 10% 이런 넘었죠. 좀 빠르더라고. 우리가 IT 때문에 예. 정말 빠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5G, 5G 장비주가 사실은 통신사들의 어떤 그 장비 그 구매가 상당히 늦춰지면서 지금 되게 피를 분 그 섹터잖아요. 우리가 5G라고 하면 정말 저는 휴대폰 이거 여기 보이지만 이거 5G 아닌데 5G 사신 분들은 내가 왜 이거 샀냐라고 이거 5G인데 도대체 통화가 안 터져.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가 이거 왜 샀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러다 이게 이제 라인이 안 깔려 있는 거죠. 라인이 안 깔려 있다 보니까 5G 이제 통신 장비주들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 5G와 4G 왜 5G를 강조하냐면 5G와 4G는 통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4G로 구현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급브레이크 밟게 되면 누가 오면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밟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의식으로 밟는 건데 4G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간섭이 뭐 0.00000초 이동한 거리는 이동해버리죠. 근데 5G는 무의식에 밟는다 수준 정도까지도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5G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수순이 나오죠. 장비주가 먼저 갈 것이냐 통신주가 먼저 갈 것이냐. 먼저 장비를 깔아야죠. 그러면 장비주들이 가는 거고 장비주들이 깔린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통신주들은 감가상각이 이제 끝나가니까 거기서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 순서대로 장비와 통신주를 투자하시면 되고 지금 통신 3사는 각자 도생 시대. 그렇죠. 전에는 요 3사가 꽉 어떻게 보면 파이를 나눠 먹는
SK텔레콤에서 KT로 갔다가 KT에서 SK텔레콤 오시는 분이 거의 상쇄되면서 파이가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동안 8월인가요? 거래 정지가 되죠. 그러면서 그 인적 분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LG U 플러스, KT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면서 이제는 거기서 탈피되기 때문에 저는 뭐 장비주들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다 같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곽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늦춰졌던 이유 중에 예. 가장 큰 이유를 그 어플리케이션이 부족한, 그러니까 이 5G 망을 활용할 만한 서비스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었죠. 예,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6G 이런 얘기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전혀 지금 아직 5G 시대도 아닌데 실험실에서 나온 거와 현실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G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는 이미 통용이 되지만 뭐 대학가에서는 되겠죠. 근데 이 실용은 안 되지만 이제 5G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해야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사물 인터넷이 가능해지니까 냉장고랑 대화하려면 5G가 돼야 됩니다. 냉장고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가요? 냉장고랑 이제 곧 대화하는 시대가 좀 열릴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스갯소리 좀 끊으려고 하면 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열지 마세요, 막 이런.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대화는 하면 안 되죠. 예, 아무튼 이제 5G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러겠네요. 내가 딱 입력을 해놓고 네. 내가 좀 요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좀 먹으려고 하면 냉장고가 죄책감 느끼게. 아니, 손잡이에 전류를 팍 버려가지고 감전시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냉장고 안 살 겁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 지금 보면 위안화 강세 기조가 그렇죠. 지속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이 강력한 정책 수단을 꺼내들고 있다 하는데 예. 일단 이것이 어떻게 국내 시장이 참 우리가 환율이 작년인가요? 작년 말까지는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다 다르게 움직이는 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도 약세거든요. 달러가 약세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가야 되고 원화가 강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어 온다. 이게 지금 주식에 있어서의 수급에 있어서의 큰 틀이었죠. 근데 달러가 약세인데 물론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강세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지금 달러가 움직이는 것은 위안화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위안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안화 대비해서 지금 움직인다.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랑 우리가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이 1분기 무려 18%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미뤄 짐작하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중국의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18대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18%, 미국 6%, 우리나라 4%. 이렇게 보면 어느 통화가 강세로 가느냐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결국 중국이 뭐 미세 조정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어느 나라든지 조작을 하죠. 근데 대놓고는 대놓고 못 하는데 대놓고 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구두 개입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이야,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런 건데 지금 구두 개입이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도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환율과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워낙 많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꽉 짜여져 있고 경제가 탄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의 미세 조정만 하도 심지어 우리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돈일이 확 나중에 50% 들어오면서 수천억의 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환율이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해지 물량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어쨌든 근데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순환매를 예.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의 주도주로 어디가 될 것인가에 네.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일단은 어제만 하더라도 컨택이 이제는 대표 주자가 될 것이다. 컨택. 예, 컨택이 대표 주자가 될 것이다. 이제 언택트보다는 언택의 시대는 2020년으로 저물었고 우리가 컨택이 될 것이다. 물론 언택과 컨택은 같이 가겠죠. 언택과 컨택은 같이 가겠습니다만 언택이 이제는 컨택으로 되면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도 지금 6월 달에 강의 잡힌 것들이 5월 달까지만 해도 100% 준 강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강의장을 가서 해야 되는 강의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택과 컨택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언택에서 받았던 이익이 조금은 줄어들고 컨택이 되면 우리는 또 아무래도 인간의 특성이 얼굴을 맞대야만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들의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가 이제 올 6월 달까지는 상당히 좀 재미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들 그리고 IT에 대한 수출 경기 동향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본다라면 중후장대 산업에 대한 사이클도 6월 한 달간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익 개선 속도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물론 뭐 6월 달이면 이제 2분기 마감 아니겠습니까? 2분기 마감하는 성적표 상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쁜 성적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7월 뭐 말일 정도 돼야 성적표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2분기 성적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6월 달에도 수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면 그거와 연계해서 주식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중후장대 수출 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네. IT,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이 다음에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다. 주도주가 이제 그동안 많이 쉬어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가 소비주들이 같이 가면서 조금 이제는 조금 그동안 소외받으셨던 분들, 대형주 답답했던 분들이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6월 한 달 네. 그 국내 증시 사실 우리가 전망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잘 맞는 경우는 없죠. 예, 예. 왜냐하면 이거 워낙 살아있는 생물 같고 예. 뭐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확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내일 또 언제 암울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럼에도 일단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예. 현재의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 시장의 흐름 이런 네. 거는 어떻게 흐를까요? 저는 주식을 볼 때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을 보고요. 펀드멘탈을 가지고 시점을 잡거나 시장을 예측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펀드멘탈이 미세한 것들 그리고 시점을 잡아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점을 잡아주는 건 기술적 분석인데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술적 분석이 차트가 이쁩니다. 한 몇 개월 동안 충분히 쉬어졌고요. 주봉상으로도 놓고 본다라면 이동평균선이 윗선을 지금 뚫어주는 오늘 모양이 나왔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 코스피 같은 경우죠. 이제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서 딱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량이 따라와 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 6월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상단이 3,300이냐 3,400이냐에 대한 것들은 저도 솔직히 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9만 전자를 가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배가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밑으로 밀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그렇게 크지는 않다. 밑으로 밀릴 확률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면 지금 베팅을 해야죠. 또 제가 5월 달이나 4월 달에는 8.15 모니터에 나와서도 현금 비중을 항상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물론 현금 비중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됩니다만 조금 현금을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물량을 사자. 네, 물량을 주식을 좀 사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수익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개되는 것들 보면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미세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뭐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쉬었던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면 삼성전자도 한 10% 정도 수익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6월 FOMC 회의가 있어서 네. 상당히 좀 불확실한 시장 그리고 조금은 불안정한 시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소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네. 예,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이 6월 3일이죠. 예, 6월 3일입니다. 네, 6월 3일. 요즘은 시간 가는 거를 모르겠어요. 너무 이 시장이 화가 빠르고 이렇게 따지고 뭐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러게요. 저희 5월 달이 언제였나 싶은데 예. 벌써 네. 오늘 그래도 좀 주린이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IT,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올라서 좀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도 좀 안도감을 좀 갖는 하루입니다. 이게 좀 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